오늘 수업은 지난주와 이어져서 기술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이슈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보면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가서 복습을 해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내용 그래서 보고 제가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 책으로 공부하고 그러면 최대 장점이 이거 공부하면 되게 똑똑해져요. 뿌듯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학습하고 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문가가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계획 끝나고 이제 전문가로 이제 딱 칼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요 제품의 시각 경쟁혁신인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주위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진짜 아이디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품 혁신이 일어나죠. 근데 초벌구의 아주 혁신적인 제품은 가격은 어떨 것 같아요? 비싸죠. 그 다음에 원가도 꽤 높죠. 왜냐하면 아직 틀 제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생산 공정 라인이 거기에 맞춰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뭘 봅니까? 딱 나와서 고객 반응을 보는 거죠. 이게 제대로 가능성 있는 제품인가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혁신 제품이 여기 와서 고객 반응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죽음의 고급 기간이 보통 그때예요. 창업한 지 한 3년 사이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죽음의 계곡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때 대부분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고객 반응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서 이제 고객 반응들이 막 있잖아요. 이 대박 히트가 나면 저도 나도 사람들이 막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히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버전 업그레이드 정도 되는 거지 더 이상 혁신적인 제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공정혁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가격을 제품이라도 원가가 확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고객의 접근성이 들어가고 공정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냐?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수익이 올라가요. 수익. 그리고 경쟁자가 가격 경쟁을 못 이기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맨 처음 여기 이 제품이 대박 히트를 치면 수많은 회사들이 이걸 만들겠다고 막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제 경쟁을 하면서 기업들이 갑자기 사그라지면서 소위 말하는 빅3 남고 이렇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로 고객에 접근하는 제품이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 버는 시기가 나는 거예요. 돈 버는 시기. 그렇죠. 공정혁신. 근데 공정혁신도 어느 정도 한도까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면 쇠퇴기로 가는 쇠퇴기. 쇠퇴기로 들어가면 뭘 준비해야 되냐? 이제는 이 제품은 더 이상 안 가벼 하고 접는 이 시기라고. 그래서 모든 제품은 이런 사이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들어갈 때 이 제품이 어느 시장에 들어가는가를 잘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창업 경진대회 하거나 다 그러면 진짜 판도를 밟는 혁신적인 제품은 거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대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는데 기능 개선한 정도. 기능 개선한 정도 제품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들이 보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경쟁력이,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는 뭘로 갖고 경쟁해? 박리담회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시장, 박리담회 이런 시장으로 넘어와 버리면 대기업이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그만 기업이 잘할 수 있어요? 당연히 대기업이 잘하죠. 왜냐하면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규모가 있고 소위 말하면 캐파죠. 캐파가 있는 데가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공정혁신 단계로 가면은 신생 회사들은 다 무너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맨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는 혁신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조금 크게 커진다든지 뭐 어떻게 좀 뭐 지금은 뭐 방수가 된다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는 제품 혁신은 끝난 거예요. 버전 업그레이드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많이 되죠? 공정 혁신 더 잘 쉽게 만들어내냐.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공정 혁신까지 다 일어나서 돈 뽑을 대로 뽑고 있고 오히려 좀 세태기까지 왔다 이 얘기는 하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찼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도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약간의 세태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더 봐야 되는데 거기서 또 여기서 더 붙이는 게 제품의 수명주기라는 거예요. 처음에 도입 때는 보고 안 하다가 갑자기 중간 정도 어느 정도 갑자기 사용자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신생 제품 혁신 제품은 혁신 제품 요 단계에서 혁신 성장기로 못 넘어가면 이게 소위 죽음의 계곡이잖아요. 죽음의 계곡을 못 넘으면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건은 뭐 관건이냐면 어떻게 이 혁신 제품을 확산시킬까가 초점이죠. 확산에 실패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망하니까요. 자, 저희가 맨 처음에 포드 자동차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포드 자동차 개솔린차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포드 자동차가 그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만약에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서 만들지 않았으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안 커지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옆에 도로시장, 뭐 신호등차 이런 데가 같이 안 커진다고요? 포드가 그럼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경쟁자들이 막 붙어서 막 있기 때문에 판이 커져서 산업 자체가 옮겨져서 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한 산업 자체가 커지려면 나 말고도 주변에 경쟁자가 사실은 시장을 쳐주게 하는 동업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서울 살 때 종로 5가를 가보시면 거기 보면 약재상들이 막 되게 많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종로 5가 주변에? 약국, 그다음에 한약방, 약재상, 약국 막 이게 되게 많이 있어요. 동업자. 난 처음에는 맨 처음에 그 동네에 다니면서 그럼 뭐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야? 몰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무조건 지방이든 어디든 제대로 약재를 구하려면 다 글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판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기가 다 그런 시장들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성숙되면 경쟁자가 죽어버리는 이 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쇠퇴기에 이르면 이 고려하는 거죠. 이 제품이 더 이상 무너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형적인 가솔린 차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가솔린 차가 앞으로 없어질지. 물론 사람이 이동한다는 수단은 없어지지 않겠죠. 계속 이동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더 이상 없어질지 아닐지. 기차는 뭔가요? 기차. 기차. 쑥스럽죠. 예, 예, 뭐 기합 받는 차. 기차는 어때? 기차. 기차. 기차요. 기차는 기차는 어때? 종류가 달라져서요. 예전 건 완전히 쇠퇴했는데 새로운 판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장거리 이동 수단인 기차가 1900년대 초반에 판을 다 잡아버리고 1930년 30년대 판을 다 잡아버렸어요. 기차가. 아이고 잘못 그렸다. 기차가 이렇게 판을 잡아버렸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 기차가 뭐에 시장을 뺏기냐면 비행기 시장을 해버렸어요. 장거리 이동 수단. 그런데 보니까 기차가 독특하게 장거리는 아니지만 중거리를 초고속 빨리 옮겨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새로운 재혁신이 일어나죠. 사실. 기차 갖고 있는 아주 장거리 시장은 그러니까
수송용으로도 좀 사용되고 있고, 특히 대륙 같은 데는 큰 차를 짐들을 옮기는 수단으로 여전히 갖고 있지만 아예 장거리는 비행기로 인더스트리가 넘어간 반면에 이게 재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생태계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때로는 다른 산업의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옮겨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교본부의 서점 같은 경우는 서점으로서의 오프라인 기능은 죽어버렸는데, 종문소 서울에 가보신 분 알겠죠? 거의 서점이 아니라 서점을 기반으로 한 약간 문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서점이 아니죠. 그게 탈바꿈한 데는 성공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수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았죠. 대표적으로 교보문고나 전통적인 서점 기능이 있던 데는 문을 닫고, 이런 세태기를 거치나 다시 성공하냐 이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이거 했잖아요. 이디야 커피 가서 우리가 붙이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새롭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Disruptive Innovation. 시작. 한글로 하면 교란적 혁신. 따라해주세요. 교란적 혁신. 어떤 책에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불러요. 파괴적 혁신. 교란이 무슨 뜻? 교란? 혼란스럽게 한다 이거죠. 혼란스럽게. 이게 크리스텐센이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 크리스텐센이라는 사람이 있죠.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책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팔던 기술이 있어요. 근데 자회사든 경쟁회사든 이거를 완전히 망가뜨릴 만한 가능성 있는 기술이 나와요. 근데 어떤 기술이든 새로운 기술이든 쓸만하지 않아요. 왜 쓸만하지 않냐고요? 아직 개발 초기니까. 자, 지금 전기자동차 무슨 문제가 있죠? 지금 자기가 쓰려면 충전, 배터리 문제, 서울 왔다 갈 때 중간에 배터리 충전하는데 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서울에서 부산 가요. 중간에 배터리 방전대에 가고 있어요. 충전소에 갔어요. 그러면 벌써 4시간 기다려서 충전하고 있다가 다시 가야 돼. 그럼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는 못 쓸 거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뒤집어서 전기자동차는 어디에 쓸모 있는 차일까요? 그럼? 지금은 환경인데 예를 들면 조금 시내 주행 예를 들면 제주도 제주도.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는 가보신 분 아니까 도로 상황이 엉망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한 존에 영역에 다 전기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한쪽 영역에. 그러니까 고기 영역에만 다닐 때는 요 차 탄다네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끼케 다녀봐야 끼케 20분 내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번역 전기차 그리고 차라는 것이 항상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은 주차 시간이잖아요. 세워놓으면 충전하고. 그럼 알게 됐죠. 아하, 장거리로 다니는 차로서는 전기자동차는 부족하지만 가솔린이나 이런 걸 못 쫓아가죠. 왜냐면 가솔린은 기름 넣는데 얼마 걸려요? 1, 2분이면 다 넣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충전되는데 전기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 걸리더라 이거죠. 그렇지만 짧은 거리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좀 거기서만 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돼. 짧은 우리 집에서 쓰는 정도야 짧은 거리 정도에 쓰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차는 아내가 몰고 다녀요. 저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아내가 저를 태우러 온다든지 다른 사람 얻어 타고 다니지 이래요. 근데 불편해요 간혹가다.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사천시청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야. 아내한테 차를 받았다가 갔다 왔다 다시 아내한테 차를 넘겨줬다가 불편해. 막 짜증이 나죠. 진짜 짜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짜증이 나셨네요. 아니 안 났어요. 우리 아내가 만두도 막 구워줘갖고 안 났어요. 만두에. 안 돼요. 안 났어요. 안 나고요. 녹화되니까 안 났어요. 무료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났어. 안 나도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어차피 장거리 갈 때는 그 차를 그 차 가져가면 되니까 시내 좀 왔다 갔다 할 때는 전기차 먹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보니까 2인용 차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2인용 차 내가 한번 누구한테 내가 이거 살까 했더니 근데 교수님이랑 책이 안 어울려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집에서 여기 왔다 갔다 정도면 괜찮지도 않을까 싶은 거죠.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차는 완전히 대체하는 차가 아니죠. 근데 그런 차가 점점 팔리고 살리다 보면 전기자동차 살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만드는 뭐가 올라가죠? 기술이 올라가죠. 그럼 충전 속도 빨라져요. 거의 나중에는 배터리 시간이나 충전 시간이나 뭐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면 나중에는 기존의 제품보다 더 좋을 날이 오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기존의 시장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뭐를 썼냐?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썼어요. 교란시킨다. 시장판을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가능성은 있지만 대체는 안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걔가 판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교란적 혁신. 파괴적 혁신. 그래서 어떤 책에는 파괴적 혁신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책에는 교란적 혁신이라고도 나와요. 뭐 그거는 책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람 지은 저자가 되게 유명한 사람을 가르쳐요.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크리스텐슨. 잠시 영어 선생님 같은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크리스텐슨의 그 혁신가의 딜레마 책을 보니까 교란적 혁신 때문에 지금 별 볼일 없는 기술이라도 나중에 되면 확 판도가 바뀌더라. 이게 여기 테마까지 연습을 해봐요 지금까지. 뭐라고요? 누구? 크리스텐슨의 무슨 책? 이노베이션 딜레마. 혁신가의 딜레마. 혁신가의 딜레마 책을 보니까 거의 교란적 혁신이 나오는데 차세대 제품이지만 기술이지만 변변치 않아도 여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존의 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혁신적으로 판을 바뀌기도 한다. 이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써먹으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가 지금 1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요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갑자기 레벨이 달라져요. 레벨. 창업 전문가들 어디 가서도 이제 창업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럴 때 강의하고 이럴 때 이대 뭘 얘기하죠? 파괴적 혁신, 교란적 혁신. 누구라고요? 크리스텐슨. 책 이름은 혁신가의 딜레마, 이노베이터스 딜레마.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팔 바꾸고 있죠. 예를 들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철강 만드는 그 화로 있죠, 화로. 옛날 대형 화로만 있었을 때요. 근데 75년도에 그 한 회사에서 소형 화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소형 화로. 소형 화로 같은 때가 그런 애들 장난감 같은 거예요. 품질도 별로 안 좋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 처음에는 그냥 뭐 소규모 시장에서 좀 써봐라. 왜냐면 기본적으로 화로는 소규모 철강을 녹이는 그런 화로는 엄청나게 큰 대형 화로인데 미니미라고 조그마한 그 화로에서 하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술력도 별로 없어갖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기술력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보강 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퀄러티 좀 더 가다가 철강봉, 좀 있다가 건축구조 철강봉, 나중에 철강판을 만들어서 결국 이 기술이 몇 년에 걸쳤죠? 15년. 15년을 지나고 보니까 별 볼일부터 쓸데기 없는 기술이 전통적인 메인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버렸어요. 그거 어디다 써? 하는 거가 이제 주력 기술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란적 혁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책 이름이 뭐라고요? 혁신가의 딜레마. 저자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텐슨. 여기까지 있어. 입에 붙여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 지금 금융 비즈니스 어떻게 될지 모를까. 뭐. 아, 그러세요? 아시는 내용인 거. 죄송합니다. 우리 보통 그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이런 쪽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뭐 포토로켓 하면서 옛날에 디스크가 컸다가 옛날에 보면 테이프로 저 하드디스크 있고 뭐 점점 하다가 옛날 컴퓨터 보면 5.2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 있다가 뺐다가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그때 대학원 갈 때가 아니 학부 고학년 때쯤 돼서 그때 플로피 디스크 나서 막 보석불 막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보면 뭐 항상 플로피 디스크 5장 갖고 다니면서 아래 한글은 5장이 됐어요. 그래서 1번 디스크에서 뭐 띄우고 그다음에 편집할 때 2번 넣고 3번 넣고 막 교체하고 나중에 저장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죠. 제가 그때 프로그램도 짰어요. 뭐냐면 옛날 뭐 포트라는 이런 프로그램은 영문밖에 안 되는데 한글 에디터가 안 돼갖고 이제 보석글에다가 띄워놓고 거기다 프로그램 한글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짜고 저장을 그걸 텍스트 파일로 갖고 컴파일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도 막 있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그리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바꿨죠. 그러다가 지금 보면 플로피 디스크가 뭐 이렇게 뭐 USB 카드인데 지금 뭐 16기가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매장 하드 디스크도 안 쓰이고 다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이런 와중들이 많죠. 혹시 나중에는 외장 뭐 이런 저장 장치가 공중이 진짜 떠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장해야 돼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어딘지. 바람과 같이 내 옆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항상 시장을 보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변변치 않았던 뉴테크놀로지가 기존 시장을 잡아먹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였다라는 게 과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냐? 기술 혁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속도가 되게 빠르죠? 최근에 따라 더 빠르게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R&D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뭘 개발하고 싶어? R&D 할 수 있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개발하고 그거를 연구한 다음에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남들 이거 다 개발한다고 했다가 개발하고 나니까 벌써 다 개발했어 다른 사람들. 그럼 늦어요. 속도전인데. 제가 저기 학교에 창업부센터에 한부 전에 창업부센터 장할 때 한 분이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뭐 거기다 회사를 차렸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기업 상황들이. 그래서 아니 저기 대표님 그 개발 먼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수익 사업을 좀 해서 좀 유지가 된 다음에 좀 하시죠. 라고 권해드렸더니 아 지금 요 제품 만드는 거 있는데 요 제품 완성만 되면 판도 바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투자를 막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하다가 주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직원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품도 제대로 못 만들고 제가 보니까 그거 만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고객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죠. 그냥 잘하면 기껏 제품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도 못 만들고 아니 하나도 못 팔고 그냥 도망 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빠른 속도로 창의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추세는 뭐다? 개방적 혁신. 개방적 혁신이라는 얘기 간단해요. 뭐 어떤 얘기냐면 할 때 기업의 경계를 흔들어서 외부에 있는 정보 다 받아들이고 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이 모자라면 다른 데나 로열티를 주도하고 해보고 완전히 경계를 무너뜨려서 잘해서 왜냐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냥 라이센스를 팔아버리고 아니면 잘 하다가 너무 힘들면 아예 이거 분사시켜서 스피노프 해갖고 회사 쪼개고 아니 외부 지원을 또 가다들이고 하고 이런 시도들을 해버려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다 치고 있지 말고 빨리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거 빨리 분사시켜서 너 해. 띄워줬으면 그 사람 잘 되면 나한테 또 돈 받고 요구하고 이런 거를 재빨리 할 수 있는 속도전을 벌여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 개방적 혁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개방적 혁신. 이걸 또 얘기한 사람이 있네요.
자, 여기 이름 있어요. 체스브로. 여기 뭐 오픈 이노베이션, 이 책이 또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기술 창업을 들었다 그러면 기술 창업을 그러니까 이제 성적표 띄우시면 기술 창업 이렇게 딱 찍힐 거 아니에요. 기술 창업 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면 체스브로의 오픈 이노베이션 아시겠네요. 상식으로 물어봐요. 자, 그럼 입에 붙여야 되죠? 누구라고요? 영어로 하면 오픈 이노베이션. 한글로 하면 개방형 혁신. 다시 아까 뭐 무슨 혁신? 좀 전에 봤던 거? 변화 혁신. 또 다른 말로 파괴적 혁신. 영어로 하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저자가 누구라고요? 크리스 헨슨. 저자 책 이름이 뭐라고요? 혁신가의 딜레마. 오늘 이슈는 이 두 가지를 딱 빼고 있으면 일단은 여러분들 본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어쨌든 개방혁신으로 가야 된다라는데 이게 전문 R&D뿐만 아니라 요즘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산업이 다 적용됩니다.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지금 뭐가 잘 될지 모르죠. 분산시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고 여러 가지 함께 하면서 어떤 걸 띄어서 사업이 돌아가도록 해주고 하나 돌아가지면 하나 또 다른 데 돌아가지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 올인한다? 안 돼요 지금. 한 가지에 올인하면 왜 안 되냐? 옛날 장인연신 한 가지 올인하잖아요. 한 가지 그 분야가 잘 되리란 보장이 지금. 그래서 플러스 철저히 분산시켜요. 우리 학교에서 있잖아. 한 분만 패. 한 분야의 전문가 돼야지. 그 얘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해.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잘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요즘 같은 데 제가 보니까 3만 하면 좋아요. 3만 하고 이것저것 조금 하고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이것도 조금 할 수 있고 그럼 뭘 잘해야 되냐?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이것도 조금 할 때 빼는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뺄 수 있는 역량. 대부분 사람은 요것 조금 저것 조금 하고 그걸 안 빼. 꿰어보면 이게 달라. 제가 이제 다른 수업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시대 사람이 학력고사. 지금 수능 수능 맞죠? 선생님? 수시 수능. 국가도 선생님 계신데 수시 수능 옛날에 학력고사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이런 거예요. 학력고사 때 어떤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에요.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대학교를 갈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학력고사 점수를 받아놓고 그거 갖고 그냥 대충 골라서 가죠. 적성 무시, 다 무시하고 그냥 가죠. 그래서 어디를 갔냐? 러시아학과를 갔어요. 왜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럼 본인이 러시아어 언어 중에 러시아어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걸 하고 싶어서 갔다 하더라도 공부가 쉬울까 말까 하는데 가서 잘했겠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했겠죠. 뭐 그래서 근데 그러다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걸 찾았어요. 뭘 찾냐면 동아리 활동 중에 연극, 영화 하는 동아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내내 영화집으로 돌아다니고 연극하러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막 하러 돌아다녔어요. 재밌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경영 성적이 어땠을까? 네? 엄청 안 좋았어요.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4학년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연극, 영화 너무 좋아갖고 자기가 이걸 계속 공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유학을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야, 너 러시아과 출신이잖아. 러시아로 유학 가? 왜? 야, 미국도 영국 영화 잘하지만 러시아도 되게 잘해. 지금껏 한국에 러시아 영국 영화 전공한 사람들이 네가 가면 좋겠다. 나 러시아어 못하는데? 아니 그래도 생판 가는 사람보다는 낫잖아. 아무리 수업 안 듣고 개판 쳐도 4년간 러시아어까지 들은 짬밥이 있다고. 이거 무시 못해. F를 맞아도 수업 가서 F 받은 거랑 아예 생판 가는 거랑 달라요. 그거 다르죠? 이 판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돌아왔더니 한국에 몇 안 되는 러시아 영화 연극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커리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일부러 러시아 연극 영화를 전공하려고 고등학교 때 일부러 러시아 학과를 들어가고, 그리고서 취미생활로 동아리 활동을 연극 영화 하다가 유학을 러시아 연극 영화로 갔다 온 사람처럼 커리어가 꾸며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도했던 거예요? 이게? 의도 안 했던 거예요. 다만 뭐 했냐?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꿰인 거죠. 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고 사업은 문제 안 했어요. 네? 사업하고 그러고 사위.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해왔던 것들을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죠. 반대로. 사업 아이템 좋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일종의 개발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개발의 혁신이 이도저도 여러 가지 속도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서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하고 이업종 간에 막 그래서 개발의 혁신하는 사람들은 여기 산업혁명단 이런 프로그램은 이업종 교류회 뭐 이런 것들 잘 아시겠지. 이업종 교류회 융이 융합 이런 거 하라고 하고 막 그런 거가 뭐냐면 자꾸 서로 전에는 안 만나서 부류의 사람들 자꾸 모아놔서 뭐 조합을 만들든가 이런 것들 계속 시켜요. 왜 그러냐면 서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전혀 같이 놀던 판이인데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쪽 분야에서는 쉬웠던 이슈인데 저쪽에는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만나면 그렇게 쉽게 풀어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 만났을 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나와서 그거를 추진해보라는 이런 추진. 이런 일환이 요즘에 최근에 개방형 혁신의 모토이죠. 그러니까 개방형 혁신의 핵심은 지금까지 하던 바닥에서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걸 내주고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시켜라라는 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게 이런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게 15년밖에 안 돼요. 15년, 2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는 이 개방형 혁신이 혁신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개발하는 끊임없는 사회활동.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템들은 그냥 혼자서 R&D 된다고 되는 문제 아니라 최근의 이슈에서는 빨리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빨리 확인해보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과 관점, 통찰된 사람들이 계속 모였다 흩어졌다 해서 이것을 협업하고 개발하는 일종의 사회활동이라고 얘기해요. 찰스 리드비커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또 최근의 추세 얘기는 이겁니다. 이 문장을 볼게요. 시작! 전문성의 깊이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식의 다양성과 폭이 좁아질 수 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사람이 시야가 좁아서 다른 여행을 못 가잖아요. 똑똑한 바보가 되는 거죠. 박사학위 받고 더 공부 R&D 한쪽 분야를 하면 할수록 다른 쪽을 못 보는 그런 시야가 좁아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 학습된 무능한 사람. 요 분야에는 쓰는데 조금만 바뀌면 몰라. 아니 바보야.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주어진 요 분야에 딱 들어가면 아는데 다른 분야 가면 몰라. 제가 2003년도에 우리 학교 전신인 진주성학대 시절에 이렇게 왔어요. 저는 정확히 전공이 IT 쪽, 그러니까 MIS라고 교행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런 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농학 쪽 교수님이 저를 데리고 기업 컨설팅을 데려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15년 전 얘기네요. 갔어요. 그래서 한 농가에 규모가 있는 새송이버섯하고 있는 R&D를 잘하시는 기업체였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소개하겠죠. 저 경영을 정말 경영 박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더니 처음에 이제 IT 관련된 거 뭐 전산하는 걸 물어보더니 회계, 인사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경영 박사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왜냐면 제가 학부 때는 그런 걸 배워요. 회계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우고 재무도 배우고 다 하는데 이제 석사과정을 들어가고 회사에서도 개발을 했었거든요. 박사과정 하면 제가 전문 분야가 요거 있고 저쪽에 있는 재무나 회계는 거의 딴 나라 얘기예요. 딴 나라 얘기.
근데 현장에 가니까 근데 경영학 박사잖아요. 경영학 박사.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거 경영에 대한 거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물어보는 거죠. 내가 한방 맛있어요. 이거 모른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놓고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일단 오늘 요거만 얘기하고 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문성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야가 좁아져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IT도 중요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재무, 회계, 인사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저 책을 보면 학습된 무능, 전문가가 그렇게 학습된 무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가 갖고 있는 미래 오류, 예측 오류를 어떤 거가 있냐면 이런 거죠.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다른 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봐볼까요? 이게 영향을 줄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분야의 인기가 있다고 막 얘기해요. 근데 딱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일이 딱 터졌어.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미처 몰랐네. 크게 이런 미처 몰랐는데. 블랙스완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 전문가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렇게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산학협력을 활동하면서 업체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2000년대 중반부터 업체를 만나게 됐죠. 그다음에 제가 창업대학원 넘어오면서는 완전히 이런저런 사람들 다 만나게 보니까 점점 전문성은 얕아지고, 점점 아는 게 넓어지고, 제 롤 모델이 바뀌었어요. 부리부리 박사, 척척 박사, 만물 박사. 왜? 골고루 다양한 분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혼자 이런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자? 제목이 써있죠? 뭘 하자? 집단 지성을 이용하자는데, 집단 지성. 어차피 혼자 다 못한다 얘기야. 혼자 다 못해. 혼자 다 못.